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 말씀 드리고 그 노래를 하겠습니다. 죄가 리퍼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티벳의 여성입니다. 19살짜리 여성이고요. 티벳의 여성인데 티벳은 여러분들 다 가보셨죠? 네. 티벳 가보시면 굉장히 트레킹하기도 좋고 그냥 개그로서는 훌륭한 곳입니다. 설산도 있고. 그런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소금 한 대박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뭘 하나 얻기 위해서 거의 3, 4일을 막 이렇게 다니시고 있다 그러니까. 조한 웨이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좀 잘 사는 나라, 미국의 생태학자였습니다. 이분이 티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좀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일을 도모해서 뭔가 소득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회의를 하는데 그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각자의 찻잔에 이게 차를 한 잔씩 다 따르게 됐죠. 그리고 회의를 계속 하는데 조한남의 씨라고 하는 분의 찻잔에 파리가 한 마리 퐁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놓고 건질 수는 없고 요걸 먹어 마라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겠죠. 그때 한참 있다가 죄가 리퍼체라고 하는 그 여성이 19살짜리 여성이 조용히 조한나 메시 옆으로 옵니다. 나가지고 파리를 살짝 건져가죠. 파리 살짝 건져가지고 그리고 회의는 계속됩니다. 잠시 뒤에 죄가 리퍼체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조한나 메시의 귀에 대고 살짝 얘기합니다. 파리는 괜찮습니다. 파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해하셨죠?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기준을 둡니다. 그렇죠? 지금 생태 피라미드에서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가장 최상위 포식자죠. 자기를 위협하는 어떤 동물도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를 위협했던, 인간을 위협했던 동물들은 가축을 제외하고는 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죠.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태 피라미드에서 맨 꼭대기에 있죠. 그러한 인간에게 생명의 기준을 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인간에게 복무해야 됩니다. 인간의 처분을 바랄 수밖에 없죠. 살려주면 살려주고 삶으면 삶고 꼭대기 벗겨주면 이런 겁니다. 죄가 리퍼체는 생각이 달랐어요. 죄가 리퍼체는 파리는 그 지구상의 그 생명 생태계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네? 아마 그냥 맨 밑에쯤 되겠죠. 네? 그래서 맨 밑에쯤 되지 않을까요? 그래봐야 곰팡이나 뭐 프랑크톤 얘기겠지 뭐. 그죠? 맨 밑에 움직이는 동물 중에서는 가장 밑에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생명체에게 생명의 기준을 뒀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생명의 기준을 뒀을 때는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지 못했죠. 그런데 파리에게 생명의 기준을 뒀을 때는요. 생명의 소중함이 너는 소중해 라고 하면요. 그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존중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사회에서 그렇죠. 인간 사회에도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도 반드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1등서부터 100등까지 이를테면 다 등수를 매겨서 놔두면요. 여러분들은 몇 등쯤 하실 것 같으세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1등 하면은 거의 그분 있잖아요. 뭐 내가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기업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생명의 기준을 두거나 아니면 삶의 가치의 기준 아니면 지위의 기준, 명예의 기준 이런 것들 뒀다고 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그 사람들에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죄가 리퍼체가 파리에게 생명의 기준을 뒀듯이 인간 사회에서도 이를테면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곳, 가장 힘없는 곳, 가장 느린 곳 이곳에 인생의 어떤 가치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그나마 조금 우리는 존중받게 될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다수가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이게 다수를 위한 다수의 위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제가 이제 나팔꽃이라고 하는 신호래 운동 활동을 요즘에는 조금 좀 더디긴 한데 한 25년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에 모토가 작게, 낮게, 느리게입니다. 아마도 가만히 부르는 노래에서 한강 씨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했던 이것이 뒤면 저는 노래를 인정받아야 이거 이런 얘기는 안 되는구나. 이렇면 그 대중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K-팝도 있고 배덕조에서 뭐 이런 것들의 이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1000회, 2000회 혹은 500회, 700회 된다고 하더라도 높은 고음이 아니라 아주 뚝방되는 그런 그 비트 있는 음악이 아니라 이런 조곤조곤한 음악도 음악이 자기의 정서의 기준이 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존중받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강수경 씨 모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게, 낮게, 느리게 말씀을 드리면서 최애관 리포츠의 파리의 생명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생명의 기준을 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가끔 얘기하는 것이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도 내가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저기 발뒤꿈치가 빠져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다른 가치가 뭔 소용이 있어요? 얼른 가가지고 편의점 가고 핸드 붙여야죠. 당장이라도 그런 작은 상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다른 활동들을 정상적인 활동들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무슨 코너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문장 이런 코너가 있는데 저보고 써달라 그래서 제가 일단 다른 설명들을 쭉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글을 한번 여러분들께 읽혀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글은요,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이 글은 시에서 나온 구절인데 한강의 시는 아닙니다. 한강의 시는 아니고 굳이 연을 따지자면 한강의 백과선배 나이덕 시인의 시거든요. 그 시집에서 하나 고르긴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글들을 한번 써봤는데요. 어떤 글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시인은 재산도 빚도 남기지 않았던 그의 삶을 완전한 영적으로 돌아가는 것, 존엄한 퇴거라고 썼다. 나는 그의 유언 21글자를 쓴다. 또 다른 누군가가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하는 다세대 주택 단칸방의 창문에 마지막 입자가 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쓴다. 사람의 중심이 아픈 곳인 것처럼 사회의 중심도 아픔이 고셔야 한다는 주문을 외우며 이 아픈 글자를 꾹꾹 눌러 쓴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은 오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창문을 보며 소주잔을 들이키는 죽어가는 목숨에 개의치 마시고는 이따금 뉴스의 사건, 사고란을 채울 것이다. 지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외면당하는 상처가 되어버린 개인의 가을은 또 얼마나 쓸쓸할 것인가. 치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외면당하는 상처가 되어버린 개인. 여러분들은 상처를 치유하면서 저런 말씀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를테면 제 몸의 상처에 약을 바르면서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니면 처방약을 삼키면서 병증의 중심을 치유하기 위해서 멀쩡한 자를 희생시킨다. 이런 사람도 안 계시겠죠.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게 현실이냐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돈을 쓰면 비용이라고 하고 부자에게 돈을 쓰면 투자라고 하는가. 룰라의 말이거든요. 이 말이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웰페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시혜와 동격인 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 복지라는 말은 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 아닌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사람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그런 말이 복지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제 몸의 치유를 하는 것처럼 당연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물론 화사하게 웃는 얼굴로 해야 되겠죠. 싸움을 하지 않으시려면. 그런 이 지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좀 각오라도 좀 세우게 보여드리자. 그 전에는 사실 인사를 소개를 할 만한 뚜렷한 구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학장님께서 보다는 사람 일상의 것, 이건 제가 30년 전에 적은 글인데 지금도 바꾸기 싫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때 우리 한강 선생이 노벨상을 받고 나가지고 할 말이 생겨서 농담처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안녕하십니까?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듀엣을 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희귀 가수다 이러면, 근데 박수를 치고 막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근데 다 아셨잖아요. 희귀 가수라는 거, 그 다음에 유일한 가수라는 거 모르셨죠? 한강과 듀엣은 유일한 가수는 맞습니다. 제가 맞아요. 딴 분이 아니니까. 기사를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쭉. 이게 한강 씨가 노벨문학상을 받고 나가지고 한겨레에서 책 담당 기자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제가 조금 아까 한강 선생과의 인연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가장 정확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어느 분께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까요? 제가 제 입으로 하기에는 너무 쑥스럽잖아요. 쑥스럽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 학장님께서 좀 틈을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노벨문학상 작가와 듀엣한 희귀 가수입니다. 눈물도 얼어붙네 너의 뺨에 살얼음이 내 손으로 녹여서 따뜻하게 해줄게. 내 손으로 녹여서 강물되게 해줄게.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된 뒤 작가 한강이 부른 듀엣곡이 화제가 됐다. 싱어송라이터 겸 작가인 이지상과 함께 부른 노래였다. 11년 전 유튜브에 게시된 12월 이야기 영상은 조회수 4만 회를 넘겼다. 사진 작업을 위해 전남 순천에 머물고 있는 이지상 작가에게 소감을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 질문이 나올 듯해서 찾아봤어요. 저는 어제 한 일도 잘 잊고 지내는 편이라서요. 최근엔 대구, 경북 안동, 경기 동두천에서 공연했습니다. 동두천에는 옛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하던 수용소, 이른바 모키하우스가 있는데 그걸 시에서 허물고 관광시설을 지으려 해서 철거를 반대하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1992년 10월 미군 범죄자의 손에 사망한 윤금희 씨의 추모곡도 만들었던
지금은 사진 촬영을 위해 전남 순천에 와 있고요. 출판 계약한 지 2년이 넘은 책을 아직도 한 문장도 못 쓰고 있거든요. 순천 와은 해변에서 첫 문장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강 작가와 함께 부른 노래 12월 이야기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정도의 기억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링크를 올리는 거예요. 어느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셨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와 듀엣 한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유튜브 조회수 4만이면 많은 분이 겨우 하시겠는데 저는 겨우 몫으로만 30년 넘게 음악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요즘 무대에서 저를 소개할 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와 듀엣을 한 세계에 거의 없는 희귀 가수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뿌듯합니다. 듀엣을 하고 앨범에 곡을 수록하게 된 계기는요. 2005년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작하는 작은 인터넷 방송을 한강 작가가 진행할 때 제가 음악 작업을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었고 12월 이야기도 그때 만났어요. 조심스럽게 듀엣 제안을 드렸죠. 조용히 수락해 주셨어요. 녹음실에도 조용히 오시고 조용히 노래하시고 조용히 참으셨어요. 그 음반에 제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녀는 떨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압니다. 세상과의 어떤 조우도 떨림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사람이면 사람이라는 걸. 소설가 한강님의 노래를 싣게 된 것 저게 큰 행운입니다. 떨림으로 표현되는 세상과의 긴장관계, 그것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가장 큰 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한강 작가님은 말보다 글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느꼈고 저도 말수 줄이는 노력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이듬해 작가님의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가 북 CD 형태로 발매됐고요. 듀엣곡이 수록된 음반은 제 4집 기억과 상상인데 지금은 절판돼서 저도 한참 찾아야 한 장 나올까 하는 정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뒤에는 그랬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노벨문학상 수상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음반을 다시 내자 뭐 이러면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음반을 다시 내면은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사시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아 음반을요? 아니 제가 노래한 거. 아 노래한 걸 모르시는구나. 아니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들려드릴 거니까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기가 너무 좀 풍수가 보인다는 건 아시죠? 속내가 너무 빤하다. 이런 얘기 사투리가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도저히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체질에도 안 맞고 그래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었는데 가끔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해주거나 오늘의 강의처럼 한강 씨의 노래도 이렇게 이런 제안들이 오고 그럴 때 뿌듯하게 더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좀 모실 텐데요. 아까 우리 강숙현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 학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의 음악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훌륭한 그리고 아주 오래가는 우리 동료 음악인인데요. 큰 박수로 조금 아까 큰 박수로 연습하셨잖아요. 네, 강숙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강숙현입니다. 좀 이따 제가 제 얘기는 좀 이따 제 노래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지금 바로 노래 부르는 12월 이야기 노래 부르는 상황. 그럴까요? 네, 노래를 먼저 하고. 네, 12월 이야기라는 노래를 저희 사집에 아까 녹음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한강 씨가 오셨어도 참 좋긴 하겠지만 우리가 강숙현 씨와 함께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
한 20년 지난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부릅니다. 아니 한방신을 같이 만나서 노래할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뭐 맵북과 성에 노벨상 확 받아버려서 더 만나기도 어려워졌어요. 그전에 메일에 답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제가 메일을 안 보냈구나. 메일 한번 보내봐야 되겠습니다. 12월 이야기 한번 해보죠. 부담이 되기는 했어요. 네, 저도 두 번째가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얼어붙네 너의 맘에 살얼음이 내 손으로 녹여서 따스하게 해줄게 내 손으로 녹여서 단물 되게 해줄게 눈물로 얼어붙는 12월의 사랑 노래 서늘한 눈고속이 내리마에 내려왔네 얼마나 더 길을 걸어야 하는지 얼마나 더 길을 헤매야 하는지 어머나 손길처럼 내리마에 눈고속이 모든 것이 사라져도 흘러가고 흩어져도 내 가슴에 남은 건 따스했던 기억들 내 가슴에 남은 건 따스했던 순간들 모든 것이 흩어져도 가슴 속에 남은 노래 모든 것이 흩어져도 가슴 속에 남은 노래 이어서 우리 강수경 선생님께 노래 좀 무대를 맡기고 저는 잠깐 들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셔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생명과 평화에 대한 영혼을 담은 노래를 전하고 싶은 노래꾼 강숙향입니다. 오늘 이제 이지상 선생님이 불러주셔서 무슨 노래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주제가 이제 그림자 위로라는 또
기획된 어떤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두 곡을 선정을 해왔는데, 노래는 또 이지상 선생님이 강사로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지상 선생님 노래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첫 곡으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노래, 이지상 선생님 곡이에요. 그리고 양희은 선생님이 불렀고 정호승 시인님 수선화라는 시 내용을 가사로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그림자의 위로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는 노래겠다 싶기도 해요. 이 가사가 처음에 제가 이 노래를 접했을 때는 엄청 슬픔이 가득했어요. 제 안에 어떤 슬픔이 찾아올 때 이 노래를 좀 즐겨 들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제게 찾아온 그 슬픔이라는 감정, 외로움이라는 그 감정을 끌어안게 되고 토닥여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그런 여유가 찾아오면서 제게 찾아오는 그때 당시에 그것은 어떤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보다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스스로 이렇게 갇혀 있었던 어떤 지점이었지만, 그 지점이 있었기에 또 제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완성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반쪽인 그 외로움을 잘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여줬던, 그것이 사람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첫 곡으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달대숲 속에 가슴 검은 토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느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 그린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느니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대 울지 마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그 그림자라고 하는 그 지점은 살면서 이를테면 그 빛이라고 하고 그림자라고 하고 또 음과 양이라고도 하고 또는 육체고 정신이고 하는 이분법적인 또는 그게 대칭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은 좋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생을 살면서 그 모든 지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하게 온전한 어떤 것을 이룰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필요하고 또 온전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함께하기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준비한 노래는 통한다는 말이라는 노래거든요. 이 노래도 역시 이지상 선생님이 곡을 붙인 노래이기도 하고 제주도에서 사시는 이제 손세실야라는 시인님이 이제 시에 곡을 붙인 곡인데 어쩌면 이 두 개가 빛과 그림자가 서로 통하는 때 온전하게 온전해지는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통한다라는 말이 주는 너와 나는 참 통한 사이야 또는 어떤 한 곳을 바라보면서 또 애를 쓰고 가는 어떤 그 길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힘을 내서 더 가게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그 지점인 것 같은데 통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주는 기쁜 의미의 그 말을 어떻게 가사로 노래가 됐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한다는 말입니다. 두고두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 통한다는 말 한 사람을 단밤에
주신 강숙형께 너무 감사하고 또 뜨겁게 반응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언론으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 그리고 그거보다 더 먼 여행은 가슴에서 발로의 여행. 제가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머리를 인식하는 것을 일종의 연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연민에서 가슴으로 옮겨오는 것, 그것을 공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연민과 공감에서 다시 발로 움직이는 것을 나는 연대라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진보했던 이유는 순전히 우리들의 발걸음 때문에 진보해왔죠. 우리 시민들의 인간의 발걸음 때문에 존재해왔던 게 맞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은 상상하면 몸이 갑니까? 난 거기 가고 싶다 그래서 몸이 가나요? 상상한다고 해서 몸이 절대 가진 않습니다. 실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발은요, 발이 가면 반드시 몸이 가게 돼 있죠. 생각보다 발이 중요한 이유는, 공감도 중요하지만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머리 인식도 중요하지만 발걸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발걸음 때문에 세상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렬 4단 7정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사양드심, 다 아시죠? 아이 뭐또 이런 걸,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웃으라고 하시는 분인데, 두 번째는 힘이 드십니다. 옳고 그럼 넌 아빠, 너 좋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선과 가리는 것, 이런 것들. 지금 이 맹자의 4단 7정은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수어지심은 부끄러움을 아는 일이고, 그리고 측은지심은 연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된 것을 연민하는 것, 이것이 수어지심입니다. 몇 년 전서부터 저는 수어지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측은지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이 진보하는 게 발걸음이라면 그 시작은 어디인가? 그것은 공감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연민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연민을 우리는 그 5월 광주에서 너무나 잘 보고 있죠. 사실은 그날 5월 27일에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동네로 가도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죠. 그 시작은 나는 연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굳이 신영국 선생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사단의 이 찍어주신 연민의 시작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소년이 온다에서 이 부서를 발견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광주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고, 사실 저희 청춘에 있어서 광주는 저희 인생을 바꿔놓은 그런 대사건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을 하기에 저와 유사한 그리고 연배에 살았던 청춘이 이를테면 5월 광주의 정신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의다가 아니라 저는 100%라고 확신을 하는데, 이를테면 사람이 사는 마을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를테면 용산 참사가 벌어졌을 때요, 난소공의 조세희 선생이 그때 신문에 일간한 게 있었습니다. 용산 참사는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 1월달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때 6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노 작가가 뭐라고 썼냐면요, 지금 이 시대를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은 두 부류일 것이다.